청와대가 오는 7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영수회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3가지 조건을 제시한 가운데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완전한 영수회담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청와대가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참석 조건으로 주제는 안보로 국한, 실질적 논의 보장, 원내 교섭단체만 참석 이것을 역제안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 여야 5당 영수회담에 대해서 역제안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3가지를 걸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 역제안한 것이 영수회담 불참용 명분 쌓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3가지 제안을 보면은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 안보로만 국한하고 네. 그리고 원내 교섭단체로만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태껏 여야 영수회담이 지금 이미 2차례 있었는데 그때 정의당도 오고 원내 비교섭단체도 불렀는데 이번에 그분들 오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좀 받기 어렵고요. 또 홍준표 대표는 이미 2차례 지난해 7월, 9월 여야 영수회담도 거절했어요. 그때 요구한 것이 뭐냐면 이제 1대1 여야 영수회담을 이제 요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거절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모양새를 바꿔서 역제안하는 형식으로 인해서 명분 쌓기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배 교수님께서 지금 짚어주셨지만 지난해 7월과 9월에도 지금 홍 대표가 거절을 한 바 있고 이번에도 지금 3가지 제안을 제시를 했는데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네, 청와대 입장은 분명합니다. 보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일단 지금 홍준표 대표가 제안한 원내 교섭단체로만 제안하자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나름대로 방침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은 사실은 현재 민주당으로 볼 때 현재 대통령 청와대로 볼 때는 우군 아닙니까? 같은 상당히 범여권으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비슷한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참석을 하는 게 좋은 거고 또 만약에 참석을 배제하면 앞으로 국회에서 협조를 구하는 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를 고집을 한다면 사당 한국당을 제하고 4당 대표만이라도 하겠다라고 지금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안보 문제에 집중해서 논의하겠다니까 뭐 안보 문제만 논의하는 건 아니니까 안보 문제를 많이 논의하고 실질적 논의를 보장하겠다 하는 거는 뭐 청와대가 할 수 있다는 이런 입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과거에 청와대에서의 야당 대표를 불러서 하는 회담은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제1야당 대표와의 소위 영수회담, 1대1 회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원내 교섭단체만 불러서 하는 형식으로 하는 그런 또 일종의 관행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원내 교섭단체 관계없이 부르는 게 또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당이 지금 정의당 같은 건 6석인데 그런 6석은 부르고 뭐 예를 들어서 3석은 안 부르고 현재는 1석인 정당이 두 당이 있는데 이제 이런 논란이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남대로 관례화하는 게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어느 쪽으로 이걸 모아가고 이런 건데 이제 그러나 그거에도 불구하고 저는 홍준표 대표가 이 반쪽으로 되는 거는 대통령한테도 좋지 않고 제1야당도 불참하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3윈 전략을 양쪽이 펴야 된다. 3윈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한국당이 그래도 어떤 자기네들이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만 참석을 해서 대통령과 여당에도 좋고 제1야당 야권에도 좋고 국민도 승리하는 이런 3자가 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되려면 참석해서 같이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한 여야가 이제 개헌 문제로 전선을 옮겨가고 있는데 영수회담에서 어떻게 좀 논의가 진척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영수회담에서 개헌 문제가 안보 문제와 같이 또 중요한 의제로 논의가 될 건데요. 지금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참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되냐면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만 6월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 동시선거를 지금 반대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10월에 하자는 그런 입장으로 이제 바꿨는데 지금 나머지 정당은 6월 지방선거에 동시 국민투표에 찬성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여야 영수회담에서 홍준표 대표가 안 오면은 일단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라는 입장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유한국당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코너로 좀 몰리게 되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이견이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개헌안을 발의를 해야 되는데
개헌안 발의의 주체는 이제 대통령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국회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개헌안 발의는 국회가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나설 경우에는 개헌의 판 자체가 닫힐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대통령이 좀 기다려주고 국회가 먼저 선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요구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그럼 어떻게 답을 할 거냐? 네. 원론적으로는 국회가 하는 것이 맞다. 예. 그렇지만 여태껏 국회에 맡겨놨는데 안 한다면은 지금 시대적인 요구인 개헌을 안 할 수는 없지 않는 것 아니냐. 네. 그러니까 국회가 해주고 만약에 계속해서 안 한다면은 최소한 앞으로 3월 말에는 이 개헌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이제 국민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6월 지방선거에. 네. 그래서 만약에 기다리는데 안 되면은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수회담에서의 개헌 논의가 있을지 여부를 짚어주셨는데 개헌 문제는 제가 네. 좀 한번 또 예. 이야기를 네네. 일단은 지금 현재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개헌 시기와 그다음에 개헌을 누가 발의할 거냐, 그다음에 개헌의 내용을 놓고 지금 전선이 다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거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헌 시기만 놓고 하면은 한국당이 이제 10월 개헌론을 주장하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그렇죠. 6월에 예. 하자는 쪽이 많은데요. 근데 개헌을 발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정의당까지도 대통령이 발의하게 되면 결국에는 한국당이 제1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네. 116석이기 때문에 100석 이상이면은 개헌이 저지가 됩니다. 3분의 네. 2 이상량에 통과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럼 개헌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서 대통령 발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께서는 지방 분권이라든가 기본권 강화 요거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데 예. 권력 구조의 이 소위 대통령 권한 분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야당 특히 한국당 등이 많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바른미래당이.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번에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다 지방선거에 동시 개헌을 약속했다는 측면에서는 예. 이번 지방선거 개헌이 바람직한데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심이 분산이 되고 또 지방선거에 이게 역시 피드백을 하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저는 진짜 할 의지가 있다면 지방선거 이후에 올해 연내에 오히려 하는 게 오히려 그런 방식이 아주 합리적인 방식이 아닌가. 네. 실제로 지금 밀어붙여도 한국당이 반대하면 개헌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여권도 개헌 의지가 있고 야권도 개헌 의지가 있다면 올해 하반기 이후에 해서 내년 연초 전까지 이렇게 개헌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대북 특사 파견 계획을 전달했는데 이 대북 특사 카드를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네, 문 대통령이 대북 특사를 이제 파견하는 거는 이번에 김여정 특사에 대한 일종의 답방 형식인데 네. 가서 이제 북미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북한이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비핵화가 전제돼야 된다.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에서 진행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미국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CVID라 그래서 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이러한 비핵화를 굉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가서 대북 특사를 파견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미국의 분위기가 이러니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설득을 하는 게 필요하다. 예. 근데 이제 비핵화를 당장 북한이 표명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적은 거 아닙니까? 핵 보유국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그거에 유사한 예를 들어서 무슨 추가로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걸 중단한다든가 네. 그다음에 핵 동결을 한다든가 다른 것들이 필요하면서 좀 성의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걸 설득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이 대북 특사 뭐 저희 앞서 리포트에서 이제 보도도 해드렸다시피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보수 야당에서는 그 거론되고 있는 세 인물이죠. 서훈, 임종석, 조명균 이런 물망이 오르고 있는 인물에 좀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누가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적임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네. 무엇보다도 북한의 의중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복심이어야 됩니다. 네. 대통령하고 긴밀하게 모든 걸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대통령의 복심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고위급 대표단이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정부의 고위급 인사로서의 격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럼 이제 누가 적임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서훈 국정원장이 적임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서훈 국정원장 하면은 이제 대통령
복심으로서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네. 또 실제로 2000년 그리고 또 2007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 1차, 2차 그걸 다 이분이 다 핸들링을 한 그런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김여정 그리고 또 김영남, 김영철 왔을 때도 실무를 다 조율한 그런 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누구보다도 실력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적임자다. 다만 지금 보수 야당에서 서훈 국정원장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 야당에서 나름대로 신뢰를 하고 또 미국에서도 신뢰를 하는 정의용 안보실장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역할을 서로 분담해서 두 분이 같이 가는 그런 방법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마디 이야기하자면요. 저는 이번에 특사단을 일종의 개인이 아닌 특사단 여러 사람을 파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번 북한에 올 때도 특사는 김여정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때 고위급 대표단으로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북한의 법법상으로는 국가 수반 아닙니까?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대표 일종의 특사단으로 해서 3, 4명을 보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서훈은 특사단장으로의 자격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격상으로 이제는 과거에 옛날에 중앙정보부장이 아주 실권을 행사할 때는 옛날 박정희 시대에 이훈학 씨를 보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특사단장으로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 이낙연 총리라든가 정의용 안보실장 그다음에 임종석 비서실장 등 이 책임자를 하고 그 밑에 실무자로서 서훈 국정원장이 들어가는 건 바람직합니다 봅니다만은 서훈 국정원장은 특사단의 지금 현재도 청와대는 특사단으로 보겠다는 뜻을 의중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단장으로 적합하지가 않고 실무를 많이 알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특히 또 야당이 주장하듯이 일종의 대공 업무 쉬운 말로 간첩 잡는 업무도 하는 파트에서 북한의 대화 업무, 주전 업무와 주화 업무를 같이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좀 생각이 좀 다른 게요. 지금 이제 이미 특사단을 보내는 거는 정해졌어요. 한 명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이제 특사단장을 누가 하느냐라는 것은 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수 야당에서 서훈 국정원장은 안 된다라고 특정인을 지금 지명해서 그래서 국정원에 대해서 대북협력원이냐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안 된다고 지금 한국당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북한의 대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 너무 지나친 것 같고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지금 한두 달 전만 해도 사실 전쟁의 먹구름이 있었고 미국과 북한 정면 대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대화 국면으로 만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이 컸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걸고 한반도 운전자석에 앉았기 때문에 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뭐 여기서 특정인은 안 된다라고까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건 인사권 침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없으신지요? 계속 이야기했지만 저는 아까 세 사람의 특사 단장을 이야기하고 서훈 국정원장은 특사 그 단원으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실무를 많이 하는 건 사실이니까 그게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거가 실제로 이렇게 인사가 된다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많이 그동안 취재해온 경험으로 볼 때 누가 가장 적합하냐 특사장 저는 이낙연 총리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낙연 총리는 여러 가지 이념적으로도 여러 가지 국민 통합에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은 입장이고 북한에 가서 지금 현재 정면으로 북한하고 충돌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비핵화 의지를 보여달라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저는 그 경우에는 이낙연 총리가 가장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게요. 지금 이걸 자꾸 의전용으로만 갈 게 아니고 제가 또 아까 세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북 특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의중을 정확하게 알아오는 겁니다. 과연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의중을 알아와야 되고 그다음에 단순히 알아오는 것을 넘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끌어내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단지 의전용으로만 가는 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적임자는 서훈 국정원장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1차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 그리고 이번에 북한의 대표단을 다 조율하는 그런 것까지 했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에서 나름대로 신뢰하는 그런 실력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서훈 국정원장이 하는 것도 괜찮은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맡겨야 된다. 네. 누구보다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처당적으로 이거를 정략적으로 야당이 접근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대북 특사 누가 갈지 의견이 분분한데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문 대통령의 이런 대북 특사 파견 방침 자체를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은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뭐 이제 야권은 한미 공조가 먼저 돼야 한다. 또 심지어 이제 민평당의 박지원 의원도 대미 특사가 먼저 돼야 한다. 이런 의견을 보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지금 현재 문 대통령께서 대북 특사를 보내기로 결정한 거는 이거에 대해서 야당이 왈가왈부하는 건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어떻든 현재 남북 관계와 그리고 한반도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북핵 문제 해결에 운전석에 앉겠다고 그랬고 그런 네.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어떻든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해서 북한의 특사를 보내겠다고 서로 설명하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한 것이기 때문에 가서 어떻든 가서 김정은의 뜻이 뭔지를 한번 또 들어보고 네. 또 김정은을 설득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특사를 보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듯이 뭐 한미 공조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한미 동맹에 흔들려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네. 현재 현실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주 국방 능력을 강화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한미 공조, 한미 동맹을 통해서 이런 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온 측면도 많기 때문에 네. 그거는 굳건히 하면서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한미 공조의 균열을 유도한다든가 하는 이런 전략을 펴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거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면서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나 대북 특사를 보내는 거는 대통령이 아까지만은 야당이 왈가왈부 뭐 이거는 가지 말라 할 차원은 아니다 봅니다. 지금 이제 대북 특사하고 대미 특사 이건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북 특사를 이미 보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대미 특사, 그럼 저 그것도 보내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선후까지 얘기하는 건 굉장히 지엽적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며칠 전에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측에 대북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그리고 또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도 오케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미국 측의 양해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오픈은 안 됐지만 물밑으로 미국과 우리 한국은 아주 긴밀하게 지금 조율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볼 때 네.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 대북 특사가 가서 김정은 북한 위원장을 만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의중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입장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미국 측하고 또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논리적으로 볼 때는 대북 특사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대미 특사를 보낸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북미 대화를 탐색적 차원에서 성사시키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북미 협상으로 가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사 관련된 얘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어제 네덜란드에서 이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귀국을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쏟아지는 서울시장 출마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여운을 남겼는데 글쎄요. 어떤 선택을 좀 하게 될까요? 네, 그 네덜란드에서 귀국해서 지금 서울시장 출마의 설에 대해서 물은 것에 대해서 진짜 NC, ND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거고 앞으로 이제 당 지도부와 논의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계속 고민을 할 거로 보입니다만은 어떻든 이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출마의 카드를 문을 닫는 거는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상당 선거 직전까지는 최종적인 결정은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현재 서울시장 출마의 문을 닫는 순간 바른미래당의 생명력이 지방선거의 어떤 동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출마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데 저는 결국에는 출마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생각은 좀 더 많이 하고 있다. 뭐 안철수 전 대표께서 그리고 저도 뭐 다른 기자들하고 취재하면서 만나본 적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로 봐서 항상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은 뭐 거기서 만약에 야권 공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시간상으로 앞으로 한 석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야권 공조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당선될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야권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선이 쉽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2등을 하더라도 한국당을
을 크게 후보를 제치면서 2등을 할 경우에는 대선 후보의 차기 대선에 거로 가는 길목에서 큰 부상을 당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쟁탈전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뭐 박원순 현 시장 외에도 반 박원순 연대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 박영선 의원 그리고 우상호, 민병두, 전현희 의원 또 정봉주 전 의원들이 지금 후보군에 올리면서 굉장히 지금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요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안철수 변수입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가 과연 출마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네. 제가 볼 때는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리고 아까 NCND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전 대표는 사실상 이번 공항 기자들과 만나서 출마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출마할 겁니까 물어보니까 보통 출마 안 한다면 생각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지금은 내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출마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안철수 전 대표는 더 나아갔어요. 당 지도부와 만나서 얘기를 해보겠다. 이 얘기는 나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측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옛날에는 50% 나간다 했는데 지금은 80에서 90% 나갈 것으로 거의 이렇게 나갈 얘기를 것이다. 하거든요. 제가 볼 때 예. 이제 나간다고 보고 네. 그러면 이게 왜 변수가 되냐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는 박원순 전 시장에게 박원순 전 후보 현 시장에게 후보를 양보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권에서 또 여권의 지지자들이 고심을 하게 되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박원순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연대 카드가 남아 있거든요. 네. 예. 현재 박원순 시장이 한 2배 이상 지지율을 앞서고 있지만은 이 나머지 후보들이 연대를 하게 될 경우는 이게 하나의 또 변수가 될 수 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선 투표제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사실상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했거든요. 근데 현재 박원순 시장이 여론조사에 보면 50% 지지율을 못 넘어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 1차에서 과반 득표를 못하면은 결선 투표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반박원순 연대에 네. 따라서 결선 투표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봄과 동시에 우상호 의원도 현재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